2024년 3월 홍해 세 개의 해저 케이블이 한순간에 끊어졌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데이터의 25%가 증발했죠. 상선들이 불타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어요. 전쟁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으로 옮겨갔다는 걸요. 바다 밑 어둠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문명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전 세계 대륙 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이 케이블들을 통해 움직인다는 거죠. 위성이나 다른 기술이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에 깔린 케이블들이 우리 디지털 세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매년 10조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이 이 보이지 않는 선들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블들 얼마나 두꺼울 것 같으세요? 팔뚝만 할까요? 아니면 사람 허리통만 할까요? 실제로는 정원용 호스 정도 굵기밖에 안 됩니다. 믿기 힘들죠?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고작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케이블이라니요. 현재 해저에는 약 139만 킬로미터 길이의 케이블이 깔려 있는데 이건 지구를 34바퀴 정도 감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486개의 케이블 시스템과 1360개의 육상 접속 지점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죠. 이 케이블들의 내부 구조는 사실 경이롭습니다. 초고순도 실리카 유리 섬유가 여러 보호층으로 감싸여 있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긴 구간에서는 70km마다 신호 증폭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증폭기들은 20kV가 넘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모든 게 바닷속 깊은 곳에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결국은 물리적으로 얇은 선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예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디지털 문명이 놀랍도록 얇고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죠. 그럼 이 케이블들은 얼마나 자주 끊어질까요? 생각보다 훨씬 자주입니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의 케이블 손상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보통 자연재해를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해저 산사태 같은 자연현상은 전체 사고의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요인 때문이에요. 바다 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아니거든요. 가장 흔한 원인은 배에 닻이 끌리면서 케이블을 긁거나 어선에 트롤 그물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발적 사고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운 전략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마치 누군가 조용히 체스판 위에서 말을 옮기고 있는 것처럼요. 특히 케이블이 집중된 좁은 해협들이 문제입니다. 말라카 해협 같은 곳에는 매년 9만 척의 선박이 지나가는데 이곳에 주요 케이블들이 몰려 있거든요. 한 곳만 끊어져도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병목 지점들이 사실상 글로벌 연결성의 급소인 셈이죠. 누군가 의도만 있다면 공개적인 충돌 없이도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완벽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2022년부터 발티크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이 47%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고 그와 동시에 케이블 손상 사고도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2023년 10월에는 중국 선박 유뉴폴라베어호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케이블 2개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손상시켰는데 중국 측은 악천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끊어진 케이블에서 닷 페인트가 발견됐고 나중에 그 배에서 닷이 하나 통째로 사라진 게 확인됐죠. 닷 하나가 그냥 바다에 떨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날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달 뒤인 2024년 11월에는 또 다른 배, 이팡 3호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홍콩 국적의 배에 중국인 선장과 러시아인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유럽 당국자들은 이 배의 움직임이 러시아 그림자 함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어요. 선장이나 선원들이 러시아 요원에게 매수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역시나 책임을 부인했죠. 이렇게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공격들은 누가 했는지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전술의 핵심이거든요.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만 주변이 또 다른 핫스팟입니다. 2023년에 대만과 마주 제도를 연결하는 케이블 2개가 끊어졌는데 중국 어선과 화물선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사고로 약 1만 3천 명의 주민이 몇 주 동안 인터넷이 완전히 끊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게 중국의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고 의심했지만 베이징은 이번에도 흔한 해상 사고일 뿐이라며 오히려 대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물리적 파괴만큼이나 치열한 서사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24년 3월에 끊어진 세 개의 케이블은 각각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1이라는 케이블은 말 그대로 세 대륙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명이에요. 첫 번째로 건설된 주요 노선이라 끝에 1이 붙은 거죠. 그리고 유럽 인도 게이트웨이는 유럽과 인도를 잇는 선이고, 시콤 TGN 걸프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과 중동 걸프 지역을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졌다는 건 단순히 한 경로만 막힌 게 아니라 여러 대륙을 잇는 주요 데이터 통로 자체가 마비됐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 지역 데이터 흐름의 4분의 1이 이 케이블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해저 케이블을 위협하는 듯한 내용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물론 실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과 영국 군대를 비난했죠. 결국 진실이 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얽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한 번의 장애로도 시장 가치가 수조 원씩 증발할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2023년 1월 노르딕 증권거래소에서 겨우 2.7밀리초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3밀리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게 거래 알고리즘에 89%의 영향을 미쳤고 시장 가치 28억 유로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3밀리초에 3조 원이 사라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에요. 주요 케이블이 끊어지면 24시간 안에 국경 간 결제의 78%가 지연되고 11개 시장에서 은행 간 대출이 멈춰설 수 있습니다. 23개국의 ATM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태평양 섬 주민들처럼 의료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고 폭풍 경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원격 진료 시스템은 92%까지 마비될 수 있고 환자 기록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응급 대응 조율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마트 그리드 제어 시스템이 손상되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항공교통 관제 기능도 큰 타격을 받게 되죠. 현대 도시가 디지털 생명줄에서 갑자기 단절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단순히 넷플릭스를 못 보는 수준이 아니라 응급 서비스가 마비되고 돈을 못 찾고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정원 호스만한 케이블들이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국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일본은 주로 시장 주도형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NTT 같은 세계 최대 통신 기업들을 통해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태평양 횡단 연결을 장악하려 하죠.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유럽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건 디지털 주권이거든요. 강력한 규제 감독과 내부 회복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이아엑스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데이터를 유럽 관할권 내에 유지하고 미국의 클라우드법 같은 외국 법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EU 핵심 기관 보건력 지침, 즉 CER 지침은 이런 노력을 법제화한 겁니다. 역내 필수 서비스들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규제인 거죠. 그리고 초강대국들의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저 케이블 산업 확장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특히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디지털 실크로드와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죠. 미국의 주된 우려는 스파이 활동과 감시 가능성입니다. 2017년 중국 국가정보법이 그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 법이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밖을 흐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부 접근을 허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통신의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의 해저 케이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정비하고 산업혁신과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속 데이터 전송 같은 핵심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1대1로라는 거대한 경제 연결망 구상과 맞물려 있죠. 양측 모두 자기들만의 서사로 이걸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명확한 전략적 경쟁인 겁니다. 러시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경제적 영향력을 위해 케이블을 깔고 있진 않아요. 대신 그들은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얀타르라는 정보 수집함이 대표적인데, 이 배는 해저를 추적하고 심지어 심해 케이블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이 중요한 동맥들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죠. 물론 러시아는 자국의 행동이 순전히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당히 불투명하고 우려스러운 접근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제법이 있긴 합니다. 1884년 파리 협약이나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같은 것들이죠. 유엔 해양법 협약이 현재 해양 활동의 주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 해역에서 케이블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한계가 있어요. 바로 기국주의 관할권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떤 배가 사고를 냈을 때 그 배의 국적국만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A국 배가 케이블을 손상시켰다면 A국만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보이시죠? 외교적 교착 상태를 만들고 책임 추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법적 지뢰밭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후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 방어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담 보호 함대들이 구성되고 있거든요. 수상함 34척과 기밀로 분류된 잠수함 자산들이 중요 지역의 67%를 감시하고 있고 12개의 신속 대응 부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강화된 수중 감시 시스템으로 89개의 자율 시스템과 234개의 고정 센서가 AI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양자 통신 같은 미래 기술에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78억 달러가 투입됐고 이미 12개의 시험 네트워크가 구축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바다 밑에서 시간과의 경주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협력 노력도 있습니다. 글로벌 케이블 보호 프레임워크 같은 게 집단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고를 78% 줄이고 대응 시간을 67% 개선하고 복구 속도를 89%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도 해저 케이블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현재 전체 케이블의 절반 정도를 이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를 장악하고 거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에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결국 공공과 민간 모두 이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취약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선들이 글로벌 권력 역학의 절대적 중심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의 놀라운 새 전선인 셈이죠. 인터넷의 핵심 연결망을 둘러싼 전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바다 깊은 곳에서요.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과 지금 배치하는 전략이 앞으로 수십 년간 디지털 세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겁니다. 이 케이블들을 지키는 건 더 이상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 그 자체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에서 우리의 디지털 생명줄을 놓고 조용하고도 복잡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